원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복숭아사랑동호회, 저도 이제 요 앞전 회장이었고 지금은 고문을 하고 있지만 저희 복숭아사랑동호회 임원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니까요. 탄저약을 어떻게 해도 안 듣더라. 병증이 보이니까 그 다음날 쳐도 안 되고 이미 번져버렸으니까. 영천 같은 경우도 특히 인구 쪽에는 한가운을 그냥 포기한 가운도 있습니다. 수확을. 수확해버리니까 비품이 80~90%고 상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금액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쌌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돈 되고 왜? 수확이 되었으니까. 농사 못 짓는 사람은 돈 안 된 거죠. 그 탄저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우리는 조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탄저를 이렇게 모든 병증은 제가 볼 때는 뭐 그쪽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조금 줄이고 우리가 어떤 100%의 100%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밀도를 낮추는 건데 밀도를 낮출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겹치면 안 된다는 거. 말 그대로 독립수를 얘기하는 거. 넓게. 복숭아나무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전에 끊겼지만 우리는 너무 조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4~5년 지나가 보니까 이게 겹쳐버립니다. 또 거기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4년쯤 돼서 중간에 하나씩 간벌하겠다고. 그죠? 근데 이게 딱 보면 간벌하는 놈들이 잘 자랍니다. 간벌하려고 찍어놓은 놈들을 대충 피웠거든요. 근데 이 놈들이 더 잘 자라요. 더 이쁘게. 그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겹쳐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병, 탄저든지 아니면 충이든지 모든 거는 겹치지 않게. 앞으로 나무를 식재하신다 그러면 넓게. 어차피 가온은요. 제가 볼 때는 조기에 말씀대로 맞습니다. 밀식해서 심으면 아무래도 조기에 수확할 게 많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 4~5년이 지나가 버리면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품과율은 더 높아집니다. 상품과율. 저도 여기 이제 뭐 친한 선배님도 계시고 서로 강원도 왔다 가고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8m가 많습니다. 8m. 그 8m는 밀식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제 같은 경우도 탄저는 아니고 작년 재작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8월 중순부터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죠? 만성증적으로, 중만성증으로. 그래서 부생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나무를 식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넓게 심을 겁니다. 식재를. 제가 이제 복숭아 원래 재배 그 탄저도 이야기하셨고 뭐 이런 충돌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충돌. 꽃매미, 선녀벌레. 이쪽에 선녀벌레 별로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하고 난 뒤에 어떨 때는 만성종 같은 경우는 수확할 때 선녀벌레 때문에 수확을 못할 정도로 선녀벌레가 많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5월달쯤에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때 방제해봤자 한 8월달에 방제를 하면 이놈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미리미리 방제를 하셔야 돼요. 아까 헤카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헤카리라는 놈이 사실은 조생종 쪽에 헤카는 무조건 많이 있습니다. 조생종 쪽에.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하움미란 품종을 혹시 아십니까? 하움미. 아십니까 혹시? 아시잖아요. 하움미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동해 때문에 좀 안 좋았죠.
여기서는 언제 정도 나왔죠? 7월 초에 수학 시기가 저희 영천 지역에 한 6월 한 말 정도 1,100봉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놈이 봐도 보고 괜찮아요. 맛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1,100봉이나 이런 품종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 해칼이 무조건 있었습니다. 조생종들이. 근데 하우미도 해칼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하우미를 거의 한 80~90% 수확을 못했습니다. 가온에 가니까 수확하려고 가니까 벌써 밭에다 깔려가 있어요.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해칼이. 올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해 봄에 가물었나요? 가물지 않았습니까? 가물었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칼이. 우리가 뭐 젓갈을 강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분이라든가 양분들이 갑자기 공급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알죠? 다 아는데, 젓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올해 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젓갈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대답 좀 많이 있어. 네? 그래도 의성은 제가 들어보니까 의성에 이제 선배님들하고 제가 이제 통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의성은 군에서 이렇게 뭐 외국인들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몇 년부터 하셨다면서요. 그죠? 한 집만 하셨나봐요. 안 하신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특히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인건비가 장난 아니죠. 인건비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영천에 뭐 마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쌌고 거의 원래 한 13만 원 이렇게 줬었거든요. 저도 걔네들이 누굴요? 외국 아들요? 전지하니까 20만 원 개. 전지하니까. 지금 저가 이야기하는데 와 전지 이야기하는데. 전지하기 좀 따지자. 그래 지금 전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하는데 보면 영천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20만 원 했습니다. 예, 20만 원 했고 올해는 뭐 21만 원, 22만 원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저는 뭐 다른 집에 전정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기도 바빠가지고 바쁜데 저희 지역의 형님들 같은 경우는 전정을 직접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8,000평 정도는 자기 집 거니까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전정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남들이 와서 전정하는 거 제가 보면 감히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진짜. 그냥 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거든. 수학하고 나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 하면 일 안 되거든. 겨울에 좀 추워가지고 지금 또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일 안 되고 조금 하다가 돌아버리고 일 안 되거든요. 근데 전정은 직접 하셔야 돼요. 전정만큼은. 근데 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죠. 왜? 이게 한꺼번에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해칼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강저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끝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책에서 보듯이 예비저가하고 본저가하고 정리저가하고 뭐 수용저가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그 많은 평수를 어떻게 내 혼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부 둘이서? 그렇다 보니까 외국 아들 한 10명, 20명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저가를 줘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있다가 한 군데 수분이, 양분이 팍 몰려버리니까 핵이 깨져버리는 거죠. 핵칼은요, 한 3번 정도 나타납니다. 유아기 때, 5월 달에 이제 얘들이 수정이 되고 결실이 돼서 조그맣다 할 때, 그때 핵이 한번 깨져버립니다. 특히 조생경들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융합이 조금은 돼요. 융합이. 그러다가 두 번째는요, 경액기 때. 경액기는 5월 말이나 6월 초 때. 요때 또 한번 깨져요. 요때 깨지면은 5월 달에 깨지는 건 어떻습니까? 젓갈 시기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그 젓갈에서 따내면 돼. 근데 6월 달에 깨져버리면 이놈들은
봉지 산놈도 있고 피해가 극심하죠. 세 번째는요. 요 한 10일이 지나가지고 그 중간에 융합이 될 건들이 성숙되면서 다시 깨져버립니다. 원래는 헤카리 왜 더 심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너무 가물었잖아요. 원래 제가 굉장히 가물었죠. 어승만 비만이 왔는가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얘들이 집중적으로 양분하고 수분이 공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깨져버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과실을 크게 하는 요인이 뭐죠? 과실 크게. 물론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포 크기하고 세포 밀도하고 세포 수잖아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저장 양분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놈들이 꽃이 피고 발화가 되고 전엽이 되고 이런 시기에. 근데 그게 휴men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잠자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숭아, 그죠? 그 휴men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월달쯤에 휴men이 끝나고 얘들이 깨어났을 때 얘들이 이제 꽃이 움직여서 꽃이 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피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보면 기온에 어떤 영향을 받아요. 기온이 추운 게 좋습니까? 따뜻한 게 좋습니까? 꽃 필 때. 네? 따뜻한 게 좋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4월달에 꽃이 피면 따뜻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닌데요.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니 두 개 물어본 건요. 사실은 두 개 중에는요. 약간 추운 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7월 말이나 8월 초 이때쯤 보면 꽂는 분화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죠? 겨드랑이 이렇게 꽂는 분화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에 눈이 붙어 있잖아요. 맞죠? 전자할 때 보면 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눈 속에 여러분들 그냥 봄에 꽃이 폈을 때 꽃받침, 수술, 암술 이걸 우리는 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눈 있잖아요. 눈. 그 눈 속에는 지금 벌써 꽃받침하고 수술, 암술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가 꽃 피기 2주 전에 암술의 배주, 수술의 꽃가루, 화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눈 있잖아요. 눈. 겨드랑이에 있는 눈. 가지에 눈. 그 속에 벌써 꽃가루, 꽃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꽃 피기 2주 전에 배수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시기에 날씨가 원래 추웠습니까? 따뜻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추웠다고요? 제가 볼 땐 따뜻했는데 원래 꽃 피는 시기가 작년보다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네? 그게 빨랐다는 건 이유는 뭡니까? 따뜻했죠. 그게 따뜻하면요. 이런 꽃들이 화기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피어버립니다. 완전하게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불완전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헤카림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저도 원래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해서 제가 이야기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올해가 기온이 따뜻했고 그 다음에 비가 굉장히 가물었고 이렇다 보니까 봄에 해칼이 많았습니다. 해칼이 많고 불안정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육가가 많이 생겼고 불순가가 많이 생겨버렸고 거기에다가 생존악가도 많이 생겨버렸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안 좋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의성 군수님이 오늘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의성에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복숭아 농민들이 그
이제 뭐 지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많이 우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원래 실험할 게 이쪽에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천 지역에 또 살구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인구 지역에 살구는 항상 보면은 냉해 피해를 받아요. 서리 피해, 상해 피해를. 봄날에 보면 살구가 꽃이 빨리 피다 보니까 꽃 필 때 보면 항상 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피해를 받다 보니까 미세살수 시스템을 많이 해요. 미세살수 아시죠? 위에서 뿌려주는 거? 모르나요? 의성에도 하고 계신가요? 상하에 하고 있죠. 그 복숭아를 저희들이 영천 지역에 한 재작년부터 그걸 해놨습니다. 서리 피해 때문에 그걸 이제 영천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 아무래도 그 털복숭아도 있지만 뺀질이가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얘기하면 선프레이, 천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프레이 같은 경우가 꽃이 가장 빨리 펴요. 구수계통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보면 냉해 피해를 받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선프레이가 안 받다 보니까 선프레이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설하고 그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미세살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저는 뺀질이가 없는데 그걸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걸 왜 했는가 하면 여름에 이제 열대야 현상을 그로 좀 이렇게 낮추려고 해놨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가물 때 우리가 아무리 밑에서 관수를 하더라도요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비가 오는 거하고는. 그래서 원래 제가 첫 번째로 실험할 때 헤카라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봄날에 그 미세살수를 돌릴 겁니다. 안 된 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헤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준다면 제가 정말 하우미 같은 경우를 거의 90%를 소화를 못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봉지 사고도 하시겠지만 저도 100% 봉지를 다 이렇게 씌우거든요. 이게 너무 비용적인 부분이 손해를 보니까 원래 그걸 실험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데이터를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성 군수님에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건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뭐 토마토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 재배하시는 그런 과정에 많이 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그것 또한 노지에서 하는 그 스마트팜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뭐 딴 거는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땅에 있는 수분하고 이런 걸 측정해서 물이 자동으로 공급하게끔 그런 것도 앞으로 제가 볼 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농촌지역이 더 고령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더 없어지고 자꾸 기계화가 돼야 되니까 좀 선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물론 이제 의성 지역도 APC 이런 걸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영천에 제가 지역이 대창이지만 우리는 이제 금호농협에서 같은 관 하니까 그 APC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할 때는 서로 안 들어오려고 눈치 보고 하더니만 지금은 서로 들어오려고 난립니다. 지금 내년 3월달에 조합장 선거 있죠. 조합장들 출근하죠. 왜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얘기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질문은. 저는 2만 원 가나 4만 원 줬고 그렇죠. 저에게 그런 힘은 없고요. 저도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하여튼 뭐 인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어디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저는 사람한테 4만 원에서 5만 원씩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헤카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뭐 헤카르 방금 이렇게 나옵니다. 한저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의성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 저기 복사동 선배님들하고 옛날에 뵀던 그 형님들 보면 이 석회 유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뭡니까 좀 약재 쪽으로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서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시면 제가 볼 때 더 좋은 것 같고요. 아, 제 같은 경우는 여기 후른사이도 있잖아요. 좀 우리 같은 농민이니까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탄저병이 심해지는 시기 6월달이나 6월 한 7월달 8달 되면 후른사이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살포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 무조건 제 말 믿지 마시고 제 같은 경우는 후른사이드를 치면서 거기에다가 탄저병 약을 하나 더 넣습니다. 2개를 넣습니다. 하나 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순나방. 원래 이쪽 지역에 순나방 피해 많았습니까? 나중에 많았죠. 그 순나방은 이놈들은 뭐 매년 이렇게 뭐 잎하고 순하고 목선을 가해하는 놈들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교미교란제를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을 아무리 살포하더라도 계속 생겨나니까 순나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4번 정도 4월달부터 계속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놈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교미교란제를 같이 해야 돼요. 내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 같이 교미교란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약을 같이 살포하셔야 돼요. 자, 심식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발생하는데요. 6월달하고 6월에서 한 8월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얘들은 땅 속에서 이렇게 겨울을 동해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얘들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5월달하고 7월달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응이 심했습니까? 이래서요. 여기 위에 오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기 응애는 사실은 사과 쪽에 응애 심하고 복사는 응애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응애가 좀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응애는 수확이 끝나더라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약재를 살포하셔야 돼요. 응애 같은 경우는 응애가 잎에서 한 2-3마리 보이면 바로 살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생재배 하셔야 되고요. 뭐 깍지벌레는 너무너무 잘 하시고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늦게 비가 온다는 건 뭡니까? 가온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잎이 크게 자라버리고 가온이 좀 가물무해져 버리거든요. 그럼 통풍이 안 돼요. 그럼 깍지벌레가 생겨버립니다. 맞습니까? 올해도 깍지벌레가 심했습니다. 늦게. 조용한데 여기는 안 심했는 모양인데 깍지벌레가 심해가지고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어떤 깍지벌레는 1년에 한 3번 정도의 어떤 탈피를 하죠. 근데 한 2번 정도 보시면 5월달하고 8월 말쯤에 집중적으로 약재 살포를 하셔야 돼요. 그 깍지벌레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기계유제를 살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기계유제를 잘 살포하지 않지만 5월달 언제 그냥 감으로 아카시아 꽃 필 때 요때 살포하시면 돼요. 깍지벌레 약은. 그리고 수확 후에 8월 말쯤에 약재 살포하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이 적으셔야 되죠. 자,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건요, 올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에 어떤 이제 피해가 많았는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해왔던 거, 올해 해왔던 거, 그걸 이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일기를 또 보셔야 되고 우리 농업이라는 게 저는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천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피해가 많았더라면 내년에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자 전정은요 혹시 지금 전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전정요 어디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보면은 한 뭐 2월 말이나 이때 하면 제일 좋다는데 맞죠? 어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추위가 좀 심하잖아요. 추위 심하죠? 오늘 아침 몇 도였죠? 13도요. 복숭아 한경도가 몇 도입니까? 응? 응? 마이너스 15도에서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 돼요. 이게 2시간 이상 지속되면요 복숭아는 피해를 받습니다. 냉해가 아니고 동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중에도 품종을 조금 동해에 가난한 품종으로 심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근데 동해에 약한 품종들이 보면 이놈들이 또 맛이 좋아. 희한하게. 대표적인 게 뭐 아사히 같은 경우는 경봉, 오도로키 이런 품종이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한 낙엽 친구부터는 그냥 나무를 건드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정을 똑바로 하진 않겠죠. 그때 놀아야 되는데 뭐 하루에 한 나무도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해버리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평수 넓은데 바쁜데 언제 그때 합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내시경 받으러 가면 수면 내시경을 하면 편하잖아요. 지금 복숭아 잠자고 있습니다. 휴men기. 그럼 지금 하세요 그냥. 너무 추우면 좀 그렇지만 자 복숭아 나무를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쟁하기 전에 복숭아 나무가 어떻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놈들이 그죠? 이놈들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 이놈들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과연 복숭아나무의 특징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들었으니까. 그죠? 일조 요구량이 높다? 나무는 전부 다 일조 요구량이 높아야 되죠. 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 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잎이 공장이잖아요. 얘들이 이산화탄소, 햇볕, 일조 요구량이 당연히 높죠. 복숭아나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직립으로 살아다가 나중에 되면 열매가 달리고부터 하드라이스 열리죠. 그래서 개장하기 쉬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명이 짧다는 거, 빨리 자란다는 거. 복숭아나무는 상추약이 안 된다는 거. 그 중에 가장 특징은 제일 밑에 거. 음화 발생이 적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늘이 져버리면 위에 그늘이 져버리면 밑에 눈들이 말라버립니다. 밑에 눈들이 사과라든가 체리라든가 이런 애들은요 밑에 눈들이 발생이 잘 돼요. 맹아, 음화가 발생이 잘 됩니다. 근데 복숭아는 한번 말라버리면 영원히 눈이 발생이 안 됩니다. 눈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건 가지가 안 나옵니다. 가지가 안 나온다는 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가 안 맺히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음화 발생이 계속 되게끔 만든다는 건 뭡니까? 밑에까지 햇빛이 도달할 수 있게끔 생육기 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적심도 하고 유인도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전정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가지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아랫가지가. 이런 특징을 아시고 전정을 하셔야 돼요. 자, 기존 가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가은은 없죠. 그죠?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있긴 있겠죠.
그죠? 잘 없습니다. 이러면 결과 부위가 계속 상승해 버립니다. 이 겉으로, 바깥으로만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보이죠? 그죠? 여기 요거 접니다. 여기 좀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전쯤. 그러니까 나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전정 뭐 잘 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정이라는 게 가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를 자른다는 건 뭡니까? 전정 가지를 자른다는 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를 툭 잘라내면 뭐를 잘라낸 겁니까? 응? 뭘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위가지고 자르잖아요. 톱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가지에 있는 뭐를 자르는 겁니까? 눈을 자르는 거예요. 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눈을 자르는 거잖아요. 눈을 드러내는 겁니다. 눈. 그 눈이 뭡니까? 그 눈은 입눈도 있고 꽃눈도 있습니다. 맞죠? 그걸 자르는 게 전정이에요. 그러면 그 전정이란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나무의 세력 균형을 맞추는 작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력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가지를 자르는 전정만이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덜 자르고 정리를 한다면 세력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오히려 전정이 쉽죠. 그냥 톡 가지고 가위가지고 툭 잘라버리면 한꺼번에 눈들이 10개, 100개가 팍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정리를 한다는 거는 다 밀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작업이다. 가지를 자르는 전정이나 정리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나중에 적과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적화를 하시는 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나무의 세력을 맞추는 작업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거. 그죠? 나중에 또 구현 설명 또 하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자, 가을 전정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 벌써 끝났으니까. 자, 전정이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전정을 한다는 것은 밑에 아래까지까지 아까 일조 여부량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태양광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나무를 그냥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무의 어떤 모든 걸 이용하는 TR율, CN율, 리코미 법칙. 요 4개만 알면 그냥 전쟁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영어로 CN율 해놓으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TR율 해놓으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나무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지상부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지하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지상부하고 지하부, 이게 트리, 이 지상부입니다. R, 루트, 뿌리죠. 이게 TR율이에요. TR율. 이거는 항상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얘들은 균형이 1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TR이 1이 되어 있어요. 1. 그러니까 1은 얘네들 스스로는 바란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균형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의해서 지상부의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 나무의 밸런스를 우리가 균형을 깨트린 거죠. 그죠? 그게 그냥 TR율입니다. TR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겨울 전정을 위에 있는 가지를 톱으로 가위로 잘라버렸잖아요. 뿌리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안 깨진 거죠. 자, CN율. CN. 이 뭡니까? C. 탄수화물.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작용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여러분들 좋아하는 당. 탄수화물이 당입니다. 당. 이게 C예요. C. N. 질소. 복합비료 주잖아요. 그 질소잖아요. 그 어디에서 흡수합니까? 뿌리에서 흡수하잖아요. 그게 뭐죠?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게 CN율입니다. CN율. CN. 지상지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가 하면요. 이 모든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력.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력. 위에가 강하냐, 밑에가 강하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겨울에 겨울 전쟁을 많이 해버리면 이듬해 봄에 어떻게 되죠? 도장지가 덜 튑니까? 더 튑니까? 더 튀죠. 그 왜 그렇습니까? 나무들은 여기에 100개의 영양분이 맞춰져 있어요. 100개 영양분. 또 뿌리에도 100개 영양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겨울 전쟁 때 이걸 잘라버렸어요. 만약에 한 50% 잘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개가 50으로 줄었죠. 그러면 2월 달에 뿌리에서 2월 달에 휴면이 끝나고 2월 달에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오면서 애들이 질소 화합물을 흡수하면서 영양분을 위로 올려 보냅니다. 왜? 꽃을 치우고 잎이 나오게끔. 그게 뭐가 합니까? 저장양분해야죠. 그러면 원래는 100에 100이 있으면 영양분이 1개만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놈은 100이 있고 이놈은 50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2배로 간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전쟁하면 3배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튀어버리죠. 강하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TR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CN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콤의 법칙은 뭔가 하면 요 니콤의 법칙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학자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 나무가 서면 설수록 더 잘 자랍니다. 제 말 맞습니까? 그죠? 누우면 어떻게 되죠? 그죠? 덜 자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덜 자라지만 나무 전체의 건물중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이놈이 누우면 뭐가 튑니까? 토장이 튀죠. 서면은 끝이 나가잖아요. 호르몬에서 끝이 나가지만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도장이 맞죠? 이 기부에서부터 도장기가 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무의 1년의 생장량은 이놈이 그냥 세웠을 때 나가는 거나 이놈이 누워 있었지만 여기에서 도장기가 튀고 여기 도장 튀고 도장기 했던 전체의 길이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게 니콤의 법칙인데 나무는 생장을 2개가 있습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영양생장은 말 그대로 내 나무지가 자라는 겁니다. 생식생장은 후대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키우는 겁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2가지인데 자, 영양생장이 강해지면 열매가 약해져 버립니다. 맞죠? 나무가 세력이 세버리면 열매가 약해져 버립니다. 나무를 이놈을 눕혀버리니까 열매가 좋아져. 그게 니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52도입니다. 52도. 그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또 여기 우리는 이제 인간이 이용해야 되죠. 어릴 때 나무 키울 때는 세워서 키우고 조금 열매를 달게 되면 또 물론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열매 때문에. 그죠? 조금 눕혀서 키우고. 이걸 이용하는 거죠. 공급대를 받쳤다 뺐다.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열매가 열렸을 때는 우산식을 하든지 했을 때는 나무가 쳐집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더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이놈이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올라가요. 그럼 또 크는 거고. 그게 니콤의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자, 또 특징이 정화우사성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가지가 한 개 있습니다. 요 끝에 눈, 정화. 끝에 눈이 강합니다. 강하게 튀우죠. 이제 옥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눈들이 쫙 있으면 이걸 탁 자르면 잘린 거기서부터 눈이 또 튑니다.
강하게. 그게 정화우세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화우세성은. 자, 이게 정화우세성을 결정짓는 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도죠. 그거는 우리가 왜 굉장히 나무가 복잡해지면 끝에서부터 더 과분무해지면은 끝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 그럼 두 번째가 질소화합입니다. 질소를 많이 주면 또 정화우세성이 결정해져요. 그 다음 또 호르몬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거는. 자, 전쟁인데요. 전쟁의 목적이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햇볕 잘 되게 하는 거, 통풍 잘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작업성. 내가 나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낮게 만드느냐, 내 키에 맞춰서 만드느냐. 그 다음에 수세 조절. 그러니까 요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쟁을 내가 하는 목적이 햇빛 잘 되게 만들고 통풍 잘 되게 하고 그래야 약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서 병을 적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수세 조절.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전쟁하시는 건 아니죠? 생각하면 전쟁하십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같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데요. 다 하셔가지고. 자, 이런 전쟁 시작할 때 유의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좀 지루하고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한다는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여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선배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연별로 보니까. 근데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 지은 지는 뭐 제가 이야기하면 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한 20몇 년이 돼 가는데요. 나무가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나무를 독립수로 해야 된다는 걸 원래 깨달았습니다. 원래. 독립수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했을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초심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과연 전쟁 시작 전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시고 이런 걸 머리에 두시고 아니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무 사이 거리 충분한가? 약 잘 들어갈까? 그 다음 뭐 이런 문제가 없는가? 그럼 결과지는 작년에 어땠는가? 작년에 이 나무를 몇 개 정도 수확했을까? 작년에 이 한 나무에 몇 개 정도 수확한다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 분? 기록하시는 분 계시는 분? 대충 말고요, 진짜. 잘 없지요? 근데 일본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하지만 뭐 다 기록은 못 하더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봉지를 씌우니까 몇 개 정도 봉지 씌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뭐 했을 때 어떤 품종은 내가 몇 프로 정도 수확했고 그 정도는 저는 기록을 해요. 그 정도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전정을 하셔야 돼요. 전정 또한. 자, 결과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뭐 꽃등이,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 이렇게 있는데 결과지는 저는 해보니까 요 꽃등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단가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초기에 농사지으러 들어오니까 저희 지역 어머님들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죠. 적과할 때 이 가지채로 그냥 다 따버렸습니다. 적과할 때. 맞죠? 시출 때. 근데 결과지가 사실은 결과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결과지입니다. 열매 결과지, 영양생장, 지 몸을 부풀린 것보다도 지 몸에 달려있는 결과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결과지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꽃등이 가지하고 단가지가 추가됩니다. 단가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1m 되는 장가지를 그냥 두시면요. 이놈은 그 다음에 1m, 2m 자라버립니다. 요런 단가지들을 그냥 1년에 놔두면요. 요놈들은 지만큼만 큽니다. 요만큼만 큽니다. 열매를 아마 유명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을 여러분들 아마 여기도 많이 재배를 하실 건데 유명 같은 경우가 흡비력이 강하고 수확전 낙가가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수확전 낙가 심하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정가를 약하게 하죠. 많이 답니다. 떨어지는 걸 예상해서. 맞습니까? 장가지에 답니다. 몇 개? 7개씩. 이런 긴 가지에. 그런데 유명을 농사 지으신 분들이 단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가지에 열매를 붙이면요. 수확전 낙가 안 됩니다. 유명 농사 지으신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결가지는요. 요런 것들. 최소한 요런 것들. 이런 장가지는요. 내년도에 좋은 결과 모지를 만들기 위한 거로 만들어 가야 되지. 장가지는요. 여기에다 열매를 붙여가지고 대가를 생산한다. 초기에는 큽니다. 근데 복사꼭지 자릅니다. 맞죠? 이놈이 커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수확 전에 낙가가 다 돼버려요. 굵으니까. 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평균이죠. 단가지가 열매 큽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착색지수는 당연하죠. 하나만 있으니까 햇빛이 잘 들어가니까. 또 당도 당연히 높을 거 아닙니까? 햇빛이 잘 들어가니까. 자, 전정에 있는 자름전정하고 소금전정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름전정 자름전정은요. 잎의 크기라든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엽육 조직들은 굉장히 크게 만든다든가 이런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동계전정에 자름전정을 들어가 버리면 초기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많이 잘라버리면 많이 튀어버리잖아요. 많이 튄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들이 과분무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름전정은 지금은 속금전정에 위주로 겨울전정 하셔야 돼요. 동계전정. 그럼 자름전정 언제 하셔야 되느냐? 생육기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적심이라든가 이런 게 수확전 전정? 그게 자름전정입니다. 그때 자름전정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금전정은요. 남아있는 솎아주면 겨울전정 주로 솎아주면 남아있는 눈에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속금전정을 주로 하셔야 됩니다. 겨울전정은. 생육 때 관리하셨다가 지금 아마 요즘은 보면 겨울에 자름전정 많이 하셔가지고 밭에 가면은 도장지 자른 그 가지들이 무수히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불을 떼었습니다. 집에 아웅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그런 분들 잘 없죠? 가을 전정에 거의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속금 전정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적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요. 적심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적심 안 하십니까? 생님께도 적심하시죠? 그죠? 그럼 적심하면 어떻던가요? 적심의 효과가 어떻던가요? 단가지 많이 나오죠? 그죠? 단가지 많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영양생장으로 가는 걸 가지를 잘라버리면 여기에서 끝에서 두 개가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맞죠? 삼각형 형태로. 그러면 요게 나오는 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영양생장으로 가는 걸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잎이 뭐죠? 나무에서. 잎이 공장이죠. 그죠? 잎이 공장이잖아요. 자, 봄에 여러분들 4월달에 원래 4월달에 꽃 폈죠? 여기도. 개화됐죠? 그죠?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전엽되는 게 무슨 양분으로 됩니까? 네? 저영양분이죠. 저영양분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잎이 나와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걸 요 했다가 잎이 전개돼 가지고 잎이 이제 동화작용을 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잎에서 잎 공장에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이 되는 요걸 이제 양분교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분교대기. 그러니까 잎도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나서 늙어갑니다. 맞죠? 늙어가죠? 늙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잎의 입장에서는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강합성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적심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심을 하게 되면 새로운 순들이 나옵니다. 자르면 위에 눈에서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다시 새순이 나옵니다. 제 말 맞습니까? 또 자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잎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적심을 하고 난 뒤에 39일이 지나면 순 동화량이 11% 증가합니다. 또한 10일이 지나면 20% 증가해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나무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전정을 할 때 요거 자른다는 거 요겁니까? 몇 번입니까? 네? 1번요? 2번이죠. 이제 잘 아시죠? 복사나무 보면 여기에 원래는 맹아가 숨은 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인데 이렇게 보면 요걸 제대로 잘라줘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복숭아의 특징, 상체 융합이 잘 안 되고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상체가 커져 버리죠. 그죠? 상체 융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어 들어가요. 그럼 이 안까지 썩어 들어갑니다. 아까 고개 잘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융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자르는 것도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전정하시는 분들에게 나의 가훈을 내어주면 저렇게 자르는 경우는 뭐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나무는 본인들이 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평수가 많아가지고 내가 정 다 못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가훈 정도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 또 전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생각을 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주지는 곱게 하고 주종관계는 확실히 주지, 부주지, 뭐 결과모지, 척지 이런 거 확실히. 복숭아나무 특징 뭐 있었습니까? 아래까지가 강해지기 쉽다. 주종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아래까지가 아버지 되어버립니다. 이놈들이. 왜? 특징이 아래까지가 더 강해지기 쉬우니까. 또 결과지는 골격지에 가까이 했는가 아니면 일소피해를 안 받게 덕면에 배치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과연 전정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종관계. 주지는 항상 곱게 하면서 이런 척지들을 이 주지에 이기지 못하게끔 이 부주지가 강해지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것. 주지는 곱게 성장.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자 여러분들 나무를 저런 가지를 툭 잘라버렸습니다. 가지를 큰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전쟁 때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겨울 전쟁 때 잘라버렸어요. 그럼 내년에 자른 데서 강하게 토양지가 튀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압이죠. 쉽게 얘기하면 수압. 우리가 얘기하는 만약에 물간 여기에도 나무 속에도
물관부가 있고 체관부가 있는 통도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돗물이 그냥 곱게 흐르는 거하고 가다가 꺾이는 거하고 다르죠. 곱게 흐르면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버리면 꺾인 부분에서 강하게 튀어버리잖아요. 자, 열매를 우리가 이런 장까지 했었습니다. 장까지 했었는데 이걸 열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쳐져버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쳐져버려 낚시처럼 꺾여버렸어요. 어디에 도장이 잡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정, 오리 전정, 오리머리 전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전정. 이런 전정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잘라가지고 다시 눈을 받아나가는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여기 전정하신 거 보십시오. 이게 주지면 요즘은 또 이게 조금 다르게 전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전정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전정과 수영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본인만의 정답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정답. 나무를 알고 나는 이렇게 전정을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든가 더 좋은 수영을 만들어 간다든가 그 더 좋은 수영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전정을 해서 햇빛 잘 되게 하고 통풍 잘 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양을 수확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이고 그게 주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전정이고 자기만의 전정입니다. 그냥 이거는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같은 경우는 이 주지를 곱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세력지들을 이게 밑에 가이지만 이놈들을 그냥 놔두면 이 주지의 어떤 생장을 방해하니까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이 지금 이거보다는 아래까지잖아요. 이놈이 더 강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잘라주는, 드러낸 건데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아마 이놈을 미리 원래 벌써 이거는 2년차 이렇게 자랐지만 이놈이 자라기 전에 적심을 했더라면 아니면 이놈을 열매를 많아 달아가지고 우리가 니콤의 법칙에 의해서 이놈을 더 늦추었더라면 그래서 주지의 생장을 방해하지 못하게끔 열매로서 젓가락을 적게 해서 열매로서 이렇게 수세를 조절했더라면 이놈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 모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정하면서 이렇게 큰 가지를 드러내면 두 상자가 날아갔다든가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리미리 이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리미리 전정을 하면서 이놈을 내가 요걸 잘랐을 때 이놈이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클 것인가를 예측을 하시고 전정을 하셔야 된다.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이놈을 미리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여기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맞죠? 보이죠? 이놈을 만약에 내가 생육기 때 관리를 했다든가 이랬더라면 여기는 더 좋은 올해도 열매를 좋게 더 만들 수 있는데 영원히 좋은 결과 모지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전정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부지 받는 요령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지를 그냥 통으로 자를 때 보고 주지보다 약간 밑에서 이렇게 부주지를 받아서 올려야 된다. 왜? 복숭나무 특징 아래까지가 강해지기 시기 때문에 이놈보다 세력을 조금 떨어뜨려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나무가 보이죠? 여기 주지면 요 부주지를 이렇게 받아서 이놈이 그냥 놔두면 특징이 아래까지 강해지기 쉬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눕혔잖아요. 니콤의 법칙에 의해서 눕히면 아무래도 세력이 약해지죠. 그걸 다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한번 꺾였어. 똑같은 이야기죠. 자, 결과지는 이건 전정 안 한 나무죠. 결과지면 될 수 있으면 이 골격지에 가깝게 붙여야 돼요. 골격지에 가깝게. 자, 이거는 전정을 한 겁니다.
항상 보면 이렇죠. 나무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하다 보면 골격지에서 이런 결과지는 자꾸자꾸 멀어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안 그렇던가요? 결과모지가 있으면, 결과지가 큰 게 우리 골격지가 있으면 그 골격지에서 가까운 이게 결과지가 자꾸자꾸 안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자꾸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그게 왜 그래 되는가 하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뭐죠? 덕면에 도장지입니다. 맞죠? 덕면에 도장지가 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측면에 이렇게 결과지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수령이 진행되면서 이놈들이 자꾸 멀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눈들이 없어지고 여기 자꾸 멀어져요. 결과지 자꾸 멀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 여기 있는 덕면에 있는 가지들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까? 도장지가 강하잖아요. 이걸 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춰주지 않으면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안에까지 햇빛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는 뭡니까? 이 눈들도 자기가 환경에 적응하는 게 내가 잎이 나와서 햇볕을 보고 잎이 나와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자꾸자꾸 멀어져 나가는 거죠. 눈들 자체가. 그게 특징입니다. 그냥 모든 나무의 특징.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골격지 가깝게 하려면 기술이 뭐죠? 생길 때 하는 거? 적심입니다. 적심. 그냥 간단하게 적심만 열심히 해주시면 그 눈이 멀어지더라도 작게 멀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더 좋은 열매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십시오. 벌써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멀어져 갔잖아요. 이만큼. 원래 여기 전부 다 달려 있었죠. 눈들이. 자, 희생화 전쟁인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와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분지각도죠. 요 각도. 이게 지금 좁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무 크면은 째져버립니다. 맞죠? 그죠? 이 분지각도 늘리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복숭아나무의 특징, 내가 가지를 지금 안 잘라왔는데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내일 전전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복숭아나무는 눈이 남는 게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밑에부터 눈이 나오잖아요. 눈이 나왔는 게 어긋나기로 나요. 어긋나기. 돌려난단 말이죠. 한 개 이쪽, 하나가 여기 나면 하나는 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놔요. 이렇게. 그게 돌려놨는데 위치를 보면 6번째 눈들은 거의 비슷해요. 위치가. 눈이 나온 위치가. 그걸 여러분들 역용하시면 됩니다. 유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워가지고 유목대 키우려고 분지각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밑에서부터 내가 받는 위치에 따라 5번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눈을 잘라버리십시오. 자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번째 눈은 강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요 4개의 눈들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4번 주지가 되어버리죠. 4번 주지. 2개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올랐던 5번째 눈들을 지금 잘랐지만 이걸 자르시면 안 되고 계속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는. 그래야만이 이놈이 굵어지면서 이 분지각이 벌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절대 째지지 않게 분지각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복숭아 비율 몇 대면요? 5대1. 6번째 눈은 위치가 똑같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눈이 위치가 다르다든가 이러면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하여튼 그 5번째 눈들은 똑같은 위치에 나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큰 가지 절단, 겨울에는 절단하는 거는 무조건 요런 작은 가지들을 격가지를 놔두고 자르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상처융합이 복숭아 특징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 들어갑니다. 무조건 말라 들어갑니다. 수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옛날에는 그냥 수세가 강하다, 뭐 한 적당한 거는 도장지가 뭐 한 나무에 한 20개 띄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단가지가 오히려 80% 이상 돼도 여기는 지금 적당한 게 이렇게
뭐 전정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나와 봤을 때. 작년에 내가 몇 개 수확해서 몇 개 달렸는데 어떻게 나무를 자르면 그 다음에 이걸 해보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무를 가지를 자르는 거하고 정리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적화를 하는 거하고 적과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작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전정을 약전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정리를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적과를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세 조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이야기를 했나? 하여튼 그 수세 조절을 하는 거는 전정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련의 작업, 아까 얘기했지만 정례, 적화, 적과도 수세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몇 개 달아서 100개를 달 거 만약에 뭐 전정량을 60% 하고 적과를 좀 더 줄여버리면 그 수세절이 또 된다는 이야기죠. 적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요. 적심에 대한 효과도 이야기했고 이거는 적심에 했던 나무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적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죠. 도장지가 이놈의 어떤 세력을 방해해버렸죠. 주지의 세력들을 곱게 자라고 주지 선정한 것들을 제대로 못 자라게끔 밑에서부터 이제 가지가 튀어버렸죠. 이게 적심을 하고 안 한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놈을 만약에 적심을 했더라면 이 나무의 어떤 것은 더 많이 자랐겠죠. 더 많이. 적심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바쁜 시기에. 언제 적심할 시기 있노? 근데 적심을 해보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심을. 그 적심을 하게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제가 적심 효과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결과지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결과지를 설명하자면 또 호르몬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적심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지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지, 그 골격지에 어떤 결과지를 붙이는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적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적심을 여러분들 열심히 적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는 자연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모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든 모든 나무는 세모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무의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왜? 호르몬이 관여하니까요. 그것도 호르몬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만 하여튼 세모가 기본적인데 우리가 복숭나무를 키워보니까 열매를 달아보니까 위에가 열매가 좋습니까? 밑에가 좋습니까? 위에가 좋죠. 그걸 만들어간 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길을 지나가다가 여름에 복숭나무가 그냥 도로가에 던져놓은 것들, 아무 따라 던져놓은 것들, 그런 것들 잎을 한번 보세요. 잎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적심을 하고 전정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합성 양을 좀 더 많은 광합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잎들이 커져 버립니다. 잎들이 커져요. 면적을 커져 버립니다. 근데 내가 전정을 약하게 하고 전정을 거의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잎들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잎들이 두꺼워집니다. 왜? 잎들이 작아야만이 밑에까지 햇볕이 도달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만들어갑니다. 그게 이 수영입니다. 자연적인 수영. 그러니까 완전 자연적인 건 아니죠. 인간이 조금 더 가미를 했겠죠. 근데 위가 풍성입니다. 위에가. 그러면 간단하죠. 위에 열매가 좋으니까 확실히 열매가 좋습니다. 그리고 잎들이 많으니까 당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당도. 저는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하지 못해요. 같은 품종을 실험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수영하고 제가 8m 수영 하시잖아요. 8m 수영하니까 열매 크기는 그 8m에 했던 수영들이 열매가 조금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했으니까. 근데 당도면은 이렇게 했는데 못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 가지를 자르는 일보다는 정례하고 적화하고 적과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주문합니다. 보통 보면 정리하고 적화하는 걸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거의 집사람이 거의 다 하는데요.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수영에 열매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일률적으로 간편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복잡하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보통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가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 가서 보신 분도 있지만, 보셨을 때 그냥, 굉장히 생겼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잎들이 좁아진다고. 애들 스스로가 잎을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밑에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밑에까지 결과지가. 열매 좋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시조인데 이게 몇 개 정도 수확했을까요? 1년에 이 나무가 대충 1000개요? 50상자요? 50상자 같으면 10kg의 50상자도 있고 6천 같은 경우는 2500개. 근데 이 나무 없어졌습니다. 이게 여름의 모습입니다. 여름의 모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수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 그냥 임의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간 거죠. 야나유, 뭐 저목형, 8m, 사립주관형 뭐 이거 만들어간 건요. 그냥 개심자연형. 옛날에는 또 배상형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수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통풍 잘 되고 햇볕 잘 들어가고 수세 조절 잘 되고 작업 잘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수영입니다. 단지 기본을 지키는 것, 밑에까지 햇볕 잘 나게 만들어주는 것, 복숭나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수영입니다. 단지 앞선 사람들이 했던 걸 저렇게 하니까 좋은 거니까 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용. 그죠? 내가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는 조금 더 힘이 들잖아요. 남을 좀 카피해가지고 그 좋은 부분만을 내가 만들어가면 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이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사립주관님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할 때 잘 없고 잘 안 되는 거고 이거 많이 했죠. 어성에도 이거 많습니까? 8m요? 네? 많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창기에 했거든요. 초창기에. 이 8m형이 제가 한 8,000대 됩니다. 주문하겠죠. 솔직한 이야기로 관리 잘 안 됩니다. 관리 잘 안 돼요. 언제 적심 나옵니까? 적심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깨달았던 게 이제 독립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넓게 심고, 조금 더 안 겹치게. 이거는 관리를 내가 제대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져 버립니다. 복잡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원칙만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영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수영들 뭐 멋지잖아요. 멋있죠. 나무의 원칙대로 만들어갔잖아요. 곱게 자라고 주종간에 확실하고 이게 주지면 이게 부주지, 뭐 부주지, 이거 뭐 척지 개념 가더라도 이런 게 세력이 확실하게 만들어가게 딱 되게끔. 이게 이런 모습이죠. 이런 수행을 만들어가는 데는 기본 원칙은 무조건 적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전쟁은 요 전쟁 이야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그 여름이 아니고 그 봄이라든가 우리가 주로 이제 농약방이라 작물 보호소, 이제 농약을 작물 보호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농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보호소에 가면 여러분들이 영양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양제 하죠. 많이 하라고. 그리고 아까 군수님 이야기하시던데 영양제를 많이 그 보조사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영양제 좋은 거죠. 좋은데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만약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꽃이 피고 잎이 나가고 발화가 될 시점은 저장양분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장양분이 뭐냐는 거죠. 그 저장양분이 말 그대로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고 뿌리에서 올라왔던 질소화합물, 그게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그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탄수화물보다는 질소화합물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아미노산이.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주는 시점, 줘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말 그대로 꽃 필 때 필요합니다. 발화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복사 크게 하는 거는 저장양분으로 된다고. 세포를 크게 만들고 세포 밀도를 좋게 만들고 세포 수를 많이 만드는 거. 그게 저장양분으로 하는데 그 시기,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 그게 꽃피고 전염되고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미노산을 관주를 하셔야 돼요. 연면 시기보다는 관주가 좋죠. 당연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다르게 보시면 또 있겠지만, 근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시기에 주셔야 돼요. 꽃피는 시기, 그 전에 주셔야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전쟁은 말 그대로 가지를 잘라가지고 눈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죠? 눈수를 줄여주는 건데 이 같은 방법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도 정례를 하시든지 정화를 하시든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영을 자연유로 만들어 가든 아니면 개신 자연유를 만들어 가든 그것 또한 뭡니까? 내가 가지를 잘라내든 정리를 해서 만들어 가든 세력 조절하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 조절하는 거. 근데 어차피 인간은 여러분들 안 가르치면 저는 깨어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탄생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기본 원칙만 잘 지키시고 복숭나무의 특징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추 유압이 안 되고 일조 요구량이 많고 또마 발생이 적고 안에까지가 많이 쉽고 이런 특징들 제대로 이해하시고 항상 머리에 두시고 전쟁 시작 전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던가 올해는 그래서 어떤 병이 있었던가 그런 거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전쟁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뭐 옆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주지의 어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전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는요. 그 의성에 이제 바라는 점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자꾸 이제 고려가 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성이 사과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자두도 많이 하시고 복숭아도 많이 하시고 옛날에 사과 농사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보면 복숭아나무 농사를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좀 잠이 오고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농협의 친구들하고 농협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좀 견학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수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복숭아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원래 금액이 좋았지. 사이먼식이 똑같잖아요. 사이먼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어떻습니까? 양이 늘어나 보니까 그 좋았던 금액들이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그거 똑같잖아요. 목수가 지금 만약에 내년에 농사 잘 돼버리면요. 우리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대풍입니다. 그 많이 생산해버리면 금액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 동남아 이쪽으로 갔던 게 하여튼 이제 내년에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농립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수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바이어들 좀 만나고 같이 그 농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성에서도 좀 더 이렇게 뭐 어성이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안개 지역 있고 뭐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바라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지도사는 뭔가 하면 그 우리 이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이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농장을 직접 다닙니다. 다니면서 복숭아 수확 시기 그분들이 결정을 조금씩 합니다. 지금은 다는 못해요. 아직까지 초기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은 말 그대로 생산만 하게끔. 생산만. 그래서 병이 들어왔네요. 이 병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약을 좀 해라라든가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이 정말 농민은 생산만 하게끔 하는 시점들이 더 빨리 갔으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성도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으로 하여튼 해서 좋은 물건들을 이제 국내에서 하기 힘들면 좀 해외로 돌려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금액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이 주머니가 더 안 두둑해지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돈은 조금만 버십시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여튼 건강 많이 채우고요. 잠깐만요. 하여튼 건강 많이 채우고 하여튼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